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뭐 청동기의 주조, 그 다음에 이제 철기의 뭐 주조와 단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시대의 금운 세공 기법과 관련되는 그 금속공예의 주요 제작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현존하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기법들이 유물 안에 이제 표현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삼국시대의 금속공예 중에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고신라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장신구들의 그 제작 기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라 시대의 황금제 장신구들은 대부분 다 이 적석 목각분이라고 하는 독특한 무덤 구조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전경은 경주 시내의 전경입니다. 이 경주 시내의 전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가보셨을 만한 곳이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대릉원 일대죠. 이 대릉원 일대에서 가장 큰 고분이 여기 보이는 이 고분이 지금 가장 큰 고분인데 두 개의 봉분이 있는 황남대총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요 조그만 고분이 천마총 이고요. 이 천마총은 지금 내부가 공개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그 고분 전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1970년대에 이 황남대총과 그다음에 이제 그 천마총이 발굴이 돼서 진짜 엄청난 양의 황금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고분들은 다 적석 목각분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석, 돌을 쌓아서 만들고 안에는 나무 곽이 있는 고분이다 해서 적석 목각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돌무지 안에 덧널이 들었다 해서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한글 전용어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그 한자식 용어입니다. 저는 이 한글식 용어보다는 한자어인 적석목각분이 훨씬 그 익숙한 세대라 이 그냥 적석목각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석목각분, 경주 시내 적석목각분들 중에서 좀 일찍 발견된 것은 이쪽 지역에서 먼저 발견됐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먼저 발견이 됐고요. 아직도 발굴이 안 된 고분들이 몇 개가 있죠. 지금 여기서 보는 그 봉황대 고분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동산으로 남아있는데 내부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발굴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모든 고분들이 다 발굴됐다고 보시기는 어려운 편이고요. 일제강점기부터 몇 개의 주요 유적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고분 안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발굴은 대부분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사라진 유물들도 좀 있고 부정확한 부분들도 있는데 비해서 이 70년대에 발굴된 이 두 개의 고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라 고분의 그 금속공예 기법과 그다음에 새로운 그 장신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고분 구조나 뭐 그 신라 고분의 특수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고학 분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듣는 게 낫습니다. 이 수업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고대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장신구들, 특히 황금제 장신구들의 제작 기법과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개괄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적성목각분의 구조라고 하는 도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천마총을 발굴했을 때 이제 그 그려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맨 밑에 바닥 부분에는 목관 그 피장자가 묻히는 널이 있고요. 목관이 있고요. 목관 위에 이제 깨목걸이 상자, 부장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것들을 다 뒤덮는 거대한 덧널, 목곽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목곽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돌들이 이제 얹혀져 있어서 이게 이제 적석부가 되는데요. 이 적석부가 오래된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가 썩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발굴될 당시에는 이것들이 다 이렇게 이 돌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로 발굴이 됩니다. 이 돌무지를 지나면은 이제 위에 이제 봉분 흙이 이제 얹게 되고요. 이 목관과 목과 그 다음에 이제 돌무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성 목각분이라고 부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커다란 돌들이 강돌들이 잔뜩 쌓여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사람 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 크기만큼 세워도 될 만한 높이에 또 몇 배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높은 높이로 돌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 있는 유물들이 도굴당하지 않고 그 20세기 초반에 발굴될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속 공예품, 특히 금으로 만든 장신구의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이 신라만 이렇게 금제 유물이 많느냐, 신라만 이렇게 금을 많이 썼느냐, 그게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도 아마 많이 썼을 텐데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에서는 그 일찌감치부터 도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금제 유물이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신라는 지금 보는 이 적성목각분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그 부장품들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도굴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묻었을 때 그대로의 모습에 돌이 썩어서 나무가 썩어서 내려오는 훼손을 당한 상태로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70년대에 이제 발굴이 된 황남대총 북부의 상태를 보시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목곽 부분이 됩니다. 이제 목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곽 부분의 한가운데 보시면 그 황금 금관을 차고요.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팔찌를 한 채로 부장이 되어 있는 피장자 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부장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곽이 있었던 흔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목관과 목곽, 그 다음에 피장자가 부장됐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매장됐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이 금제 장신구의 경우에도 출토 위치에 따라서 그 장신구의 용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라 고분 안에서 금제 장신구가 다량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1921년 금관총의 발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죠. 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 금관총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 경주 시내에 있었던 수많은 고분과 같은 지금은 고분인 줄 알지만 옛날엔 동산처럼 보였던 이 거대한 동산들 속에 그 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금관총의 발굴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경주 지역에 있는 고분들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발굴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에서 온 식민지 시대의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이제 발굴했던 고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70년대에 이제 한국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된 대표적인 고분 두 개가 천마총하고 황남대총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황남대총 북부의 그 발굴 당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머리 부분에 금관이 있고요. 팔찌가 있고요. 여기 반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허리띠가 있고 허리띠에 여러 개의 요패 장식이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목걸이는 유리구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구슬을 섞어서 만든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팔찌와 반지,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서 이게 매장 위치에 따른 장신구의 용도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허리띠 부분에서 귀걸이처럼 생긴 게 여러 개 나옵니다. 여기 귀걸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귀걸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귀걸이와 수식, 그 다음에 뭐 드림장식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의 경우에는 귀걸이처럼 생긴 게 발 부분에, 발목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똑같은 형태의 귀걸이들을 관에다가 들여서 달기도 하고 귀에다가 걸기도 하고 허리띠에다가 매달기도 하고 발에다가 차기도 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황남대총 북분에서 나온 대로 지금 이제 복원해 놓은 상태를 보시면 이제 금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을 때는 금관이 이렇게 위가 다 모여 있는 상태로 나왔는데 현재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들은 다 위가 이렇게 옆으로 양쪽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 형태로 이제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라든지 팔찌, 반지, 뭐 허리띠,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 수 없는 형태의 것이 지금 보는 것 같은 이 그 거대한 그
뭐 경식 또는 뭐 목걸이 또는 뭐 영락 이렇게 부르는 장식이 있습니다. 구슬 목걸이 같은 장식이 되는 거죠. 지금 보는 이 그 금관이나 이런 목걸이나 또는 이렇게 뭐 정말 손목 전체에 막 엄청 여러 개를 차는 이 팔찌를 착용하는 거, 이런 풍습들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근대를 살았던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런 금속이 특히 이제 황금으로 만든 그 아주 사치하고 호화로운 장신구 문화라고 하는 게 한국에 있었다는 것은 이 20세기 초반에 경주 지역에서 신라 고분의 장신구들이 나오면서 이제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팔찌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보석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금세공 기법이라고 해서 이 작은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들이 이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 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금속기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그 금제장신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발 부분에선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온몸 전체를 황금으로 감싼 이런 상류 계급의 사람들의 무덤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금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오른쪽의 것이 이제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이 출토되었을 당시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발굴을 해서 보존 처리해서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금관은 기본적으로 이 나갈 출자라고 하는 이 출자형 입식, 출자 지금 여기 3개가 달리긴 했지만 이 출자형 입식 하나, 둘, 3장이 앞면과 그 다음에 좌우 측면에 있어서 출자형 입식 3개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사슴뿔 모양이라고 해서 녹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녹각형 입식이 2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식 그 세워놓은 그 장식이 모두 5개가 있는 거죠. 5개가 있어요. 출자형이 3개, 녹각형이 2개. 근데 이 출토 당시의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다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거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금판의 두께가 워낙 얇은데 바깥쪽에 뭐가 달렸습니까? 돌멩이가 달렸죠. 이 고곡이라고 부르는 그 돌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준보석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얇은 금판은 바깥으로 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그런데 출토 당시의 상태를 보시면 이것이 3개가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한상 선생님 같은 분은 이것이 이제 데드마스크 같은 형태를 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보여주기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유기물질로 된, 쉽게 말하면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고깔 형태의 모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것들이 더 이상 휘지 말라고 여기다가 아크릴판을 대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 얇은 판이 이 금속을 갖다 유지를 하려면, 이 얇은 금속판이 이 돌멩이들을 유지를 하면서 서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내부에 그 유기물질로 된 관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전시 상태와 출토 당시의 상태가 매우 다르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대륜이라고 부르는 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자형 입식 3개와 맨 뒤에 녹각형 입식 2개 해서 그 5개의 관을 꽂았는데 이 출자형 입식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그 신령한 나무 신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녹각형 입식은 그 아마 사슴뿔을 형상화한 것일 거라고 추정을 해서요. 이 금관은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들 또는 뭐 신과 소통을 하는
신관 같은 사람들이 썼던 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황남대총에서 보이는 이 금관은 문제가 되는 것이, 황남대총은 아까 봉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여자가 하나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금관을 쓰고 나온 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쓰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쓰고 나왔어요. 남자는 뭘 쓰고 나왔냐면 남자분은 금동관을 쓰고 나왔어요. 금동관. 금동관이라고 하는 거는 얇은 동판을 두들려서 금관 형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구리판을 두들려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금을 도금한 걸 금동이라고 부르니까 금보다는 한 계위가 하나 좀 낮은 그리고 가격도 좀 싼 것이 금동이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남자분은 금동관을 쓰고 나오고 여자분은 금관을 쓰고 나와서 그 이전에 황남대총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금관은 모두 다 왕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황남대총 북분이 출토되고 난 다음부터는 금관은 왕이 쓰는 것이 아니라 샤만이 쓰는 것이다. 특히 사제, 신과 소통하는 사제는 남자가 아니라 아마 그 신분이 높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관을 만드는 방식은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이거는 얇은 금판을 일단 두들려서 만들어서요. 긴 금판을 둥글게 오리고 그 다음에 둥글게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출자 형태로 금관을 잘라내서 금판을 잘라내서 만드는 게 다이기 때문에 사실 만들기는 금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금관 밑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 이 수식들은 귀걸이하고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한데요. 이 수식들은 이 금관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조형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금관 자체보다는 이 드림 장식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만들기가 어려운 고가의 장식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현대 작가가 금관을 재현해서 만드는 장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금판을 이런 모양으로 따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면에 정과 망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문양을 장식을 하죠. 지난번에 왜 타출기법 또는 뭐 이렇게 조금기법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과 망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올록볼록한 문양들을 갖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다가 뭐를 하냐면 축조기법을 이용해서 선 같은 거를 처리를 하고 또는 이렇게 꼭꼭 찍어서 점열문으로 장식을 한 다음에 그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 동그란 판과 그 다음에 금선을 이용해서 하나씩 꼬아 붙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매듭 지어 가지고 꼬아 붙이면 금관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1920년대에 발견된 이 금관총의 금관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황남대총의 금관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수화식도 하나밖에 안 달렸고요. 훨씬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독특하게 보이는 것은 수화식 요 맨 밑부분 확대해서 보시면 요 부분에 금판을 갖다가 두 장을 맞붙여 가지고서는 고곡의 머리를 씌웠어요. 그래서 고곡 머리를 씌웠다고 해서 이거를 금모라고 부르는데 이 금모에 보시면 여기 우둘두둘하게 장식이 되어 있죠. 이 장식은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실 기회가 별로 없었겠지만 보면 어떤 모양이 있냐면 날개를 펼친 새가 한 마리 타출기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금모는 금판을 이렇게 양쪽으로 두 장이 이렇게 양쪽을 두들려서 만들어서 금판 두 개를 여기 가운데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는 다 타출을 하고요. 여기 보이는 요 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이 띠는 누금 세공기법을 이용해서 금선을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이는 이 고곡의 양쪽 머리 금모라고 하는 것은요. 다 이렇게 두들려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양을 갖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굉장히 세공기술이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식 부분을 보시면 하나하나 다 금선으로 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붙여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사슬로 연결을 하는 것이라서요. 역시 세공기법이 상당히 정교하고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타출기법과 조금기법을 설명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 점들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어서 찍은
것이라서요. 이런 것들을 축조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조기법으로 이제 장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금선을 하나씩 꼬아서 매달았는데 이것이 이제 실용이든 어쨌든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금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금선이 다 이렇게 두들두들 나와서 머리 부분에 이것이 닿으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여기 안에다가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덧대지 않으면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이 다 부장용품으로만 만들어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쓰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관 중에서 좀 독특하게 생긴 금관은 일제강점기에 출토된 서봉총의 금관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고요. 이 서봉총의 금관은 대륜 위에 그 다음에 출자형 입식과 녹가형 입식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이 부분에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형으로 그 대륜 안에다가 이제 그 장식을 넣고 이 꼭대기 부분에 새를 3마리 매달았어요. 이 부분을 옆에서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새가 1마리, 2마리, 3마리 있는 장식이 이 꼭대기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마리의 새가 있는데 이 새를 일본 사람들이 발굴을 하면서 봉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봉총이라고 불렀는데요. 봉황처럼 보이시나요? 자, 여하튼 지금 보시는 이거는 얇은 금판을 만들어서 오려서 이제 그 형태를 만드는데요. 여기 이제 금판을 오릴 때 어떤 도구를 쓰냐 하면 역시 정과 끌을 이용해서 따내기 해서 이렇게 정으로 쳐가지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잘라냅니다. 지금처럼 뭐 가위 같은 거를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얇은 금판을 오려서 그 대륜과 그 다음에 장식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이라고 부르는 이런 장식들을 매달아서 하는 그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금관이 나오는 곳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틸리아테페라는 유적에서 출토된 금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금관은 기원 전후한 시기에 AD 1세기에서 그 다음에 그 기원전 1세기 뭐 이 정도를 보고 있어서 서기 1세기 전후에 만들어진 이 금관이 이제 아마 신라 금관의 원류가 되는 것이라고 일찍부터 알려졌는데요. 비슷한 모티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무를 상징을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꽃 모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달려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데 새 모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금판 사이에. 요런 거 이제 새 모양이 되는데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날개 이렇게 돼서요. 새 모양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그 나무와 새를 형상화하는 이런 그 전통들은 뭐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유목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풍속 중에 하나가 신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금속공예 제작 기법 같은 경우에도 이 북방 중앙 유라시아 쪽에서 흉노를 거쳐서 이제 그 유목민족들의 금속공예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신라 금속공예 기술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라 고문에서 출토되는 금속재 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출자형 입식을 가진 그 금관 같은 형태의 출자형 입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슴뿔 모양의 입식을 가진 이 전형적인 신라금관 이외에도 지금 보는 것처럼 새 날개 형태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이 새 날개 형태를 형상화하고 가운데 매미관 형태의 모습의 장식을 가진 이런 형태의 관들도 가끔 출토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예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 관에 달린 장식 같은 경우에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은제관을 보시고 있고요. 이 은제관의 경우에는 이 관식의 제작이 약간 특이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림대로 이렇게 그 날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종이로 오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다 쳐서 끊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리게 되죠. 종이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 종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구부릴 수가 없는데 은의 경우에는 이 자른 부분을 잡고 힘을 줘가지고 비틀어요. 각각.
이 비틀면 지금 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비틀어 꼬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하나씩 다 비틀어 꼬아서 이 새 날개 형태를 표현한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오늘 지나가면서 부식이 되면서 잘라져 나가서 없어진 거고요. 원래는 다 이렇게 달려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이 구멍들은 원래 다 이렇게 영락을 달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보는 것들은 전부 다 판금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얇은 음판을 만든 다음에 자르고 꼬아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판끼리 이어붙일 때는 이렇게 못 같은 거를 여기다 박아가지고서는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관 종류나 관모 종류, 관식 종류는 전부 다 판금 기법을 이용해서 오리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꼬고, 그 다음에 엮거나 붙여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역시 신라 금관의 관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황남대총 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날개 깃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깃털 부분을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많이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단순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마총에서 나온 관식의 경우에는 이 부분 네, 전부 다 그 문양을 갖다가 투각을 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장식을 하고 영락을 해서 매번 보면 장식이 다 비슷한 듯 달라 보이는 이유가 장식들이 좀 장식 기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는 은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동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관식은 상당히 여러 개가 출토가 되고 있고요. 여러 고분에서 다양한 형식이 이제 출토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고구려 시대의 절풍이라고 하는 모자에 양쪽에다가 그 깃털을 꽂았다고 하는 조관이라고 하는 형식하고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 고운벽화에서는 이 절풍의 모자에 그 다음에 새 깃털을 꽂은 그 조관 형태가 벽화 중에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라고문에서 나올 때는 이 관모, 이 조관의 형태를 가진 이 절풍의 관모를 헝겊으로 만든 예는 발견된 예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관총이나 천마총에서 금판을 두드려서 만든 예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제 관모의 경우에는 얇은 금판을 만들어서 두들고 오려 붙여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라 고분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별도의 아까 봤던 그 관식 같은 걸 앞쪽이나 뒤쪽에 꽂아서 썼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보통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웠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 조관을 착용하는 풍습들이 금속으로 변화가 돼서 나오는 이 관모들은 아까 보셨던 출자형 입식이 있는 금관들하고는 별도로 사용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드는 기법은 지금 똑같이 다 그 판금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법 자체는 판금 기법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좀 독특한 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문양들을 갖다 다 투각을 하고 있는데 구멍을 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드물게 어린문이라고 하는 것을 쳤는데요. 물고기 비늘 모양이라고 해서 부르는 이 어린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복 타출 기법에 해당하는 이렇게 생긴 정 모양을 갖다가 뒤쪽에서 쳐서 앞쪽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오게 만드는 타출 기법의 예를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출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투각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장식을 하는데요. 세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세부를 보시면 여기는 투각을 해서 따내기 정으로 톡톡 쳐가지고선 따내기 해가지고 문양을 다 뚫어서 하나씩 다 구멍을 뚫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으로 쳐가지고서는 볼록하게 나와서 타출을 하는 똑같은 형태를 이제 반복해서 타출하는 양식을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양 모양대로 투각을 한 다음에 안쪽에서 쳐서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점열물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점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못이 보이는데요. 이 못이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장식선하고 이 바탕선들을 바탕 금판하고 그다음에 장식선을 연결을 할 때 이런 못을 써서 고정을 해서 붙입니다.
이런 못 흔적이 여러 군데 이제 남아 있고요. 어, 금판을 이런 것들은 이제 땜을 했던 흔적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립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금판들을 자르고 오리고 붙여서 조립해서 만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신라 고분출토 금제 장신구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뛰어난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식이라고 불리는 귀걸이들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은 이 고리 부분이 가는 세환 이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거는 고리 부분이 굵은 태환 이식입니다. 그래서 굵은 고리 귀걸이 또는 가는 고리 귀걸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귀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환이라고 불러요. 주환의 형태에 따라서 세환 이식과 태환 이식이 있는데요. 이 세환 이식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속이 꽉 찬 봉을 구부려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태환 이식의 경우에는 이 속이 완전히 비어서요. 이렇게 금판을 구부려서 만들고 속이 빈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환 자체가 상당히 만들기가 힘든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환이라고 부르는 귀에 거는 부분 밑에는 중간식이라고 하는 장식들이 달립니다. 중간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달리는 이거를 미식이라고도 하고 수화식이라고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수화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요것만 수화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 드림장식이라고 부르는 이 수화식 부분들은 중간식하고 끝장식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만드는데요. 이 중간식과 끝장식은 각각 따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에 긴 고리를 갖다가 끼워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공구가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연결공구가 다 있죠. 만들어진 형태들은 대부분의 귀걸이들, 신라 고분에 출토되는 금제 귀걸이들은 세환이든 태환이든 가리지 않고 누금 세공 기법이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 이제 신라 고분 출토 금제 귀걸이의 중간식 부분의 세부를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중간식 자체가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금속판 하나랑 속이 빈 금속판, 이건 파이프 형태로 아니 곡갈 형태로 말고요.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생긴 장식판 하나랑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금을 갖다가 붙여서 만든 이 중에 환 하나랑 그 다음에 또다시 이게 하나 더 들어가죠. 요 단위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판이 하나 더 들어가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판과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둘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금환이 붙어서 요 중간식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는 이렇게 금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색입눈을 만들어요. 그 색입눈으로 만든 환을 이 위에다 하나 더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는 알갱이를 붙입니다. 금알갱이를. 그래서 금알갱이와 색입눈 금선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장식을 하고 있죠. 여기도 금알갱이를 붙였고 여기는 색입눈 금선을 붙였어요. 속은 완전히 비었고요. 두께는 엄청나게 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뭐 0.7mm 정도의 두께, 0.6에서 0.7mm 정도의 두께로 이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리가 있고요. 이 고리 안에서 선이 내려와서 이 밑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 공구가 한 가운데를 관통하게 됩니다. 여기의 경우에도 연결 공구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관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식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형태는 이렇게 생긴 구 하나랑 속이 빈 구 하나랑 또 이렇게 생긴 반구 하나가 붙어서 원을 연결해서 만든 구들을 이용해서 구 하나, 중공구 하나, 그 다음에 중공 반구 하나 해서 뭐 투작구체라고도 부르고 중공구라고도 부르고 뭐 부르는 이름은 되게 많습니다. 소환연접 구체, 소환연접 반구체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만든 다음에 이거는 서로
얘들은 보통 붙어 있고요. 얘들은 이제 금선을 붙여서 서로 붙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공구를 가운데 관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들을 매달아서 완성을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금선하고 알갱이를 같이 붙여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선이 바깥을 얇은 금속이 있으면 얇은 금속판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두꺼운 금선을 여기다가 대요. 그래서 입체감이 있도록 보이게 하는데 금선과 알갱이를 같이 해서 테두리를 장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간식이나 끝장식들이 대부분 다 금선과 금알갱이로 장식을 해서요. 세공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신라 귀걸이의 주환 부분의 단면 추정도입니다. 보통 세환이식은 지금 보는 것처럼 속이 완전히 꽉 막힌 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태환이식의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A, B, 이거는 C고 이거는 D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이 꽉 차 있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 2개짜리를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세환이나 태환 중에서 특히 세환 중에서 가끔 드물게 지금 보는 것처럼 한 판을 구부려서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오히려 신라 귀걸이 중에서는 안에는 꽉 찬 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얇은 금판을 갖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씌워가지고 겉으로 보이면 금색인데 안에는 동이나 뭐 다른 게 들어있는 뭐 동지금장, 철지금장이란 단어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말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금판을 말 때, 금판을 겉에다가 씌울 때 이 얇은 금박이 아니라 제법 두꺼운 금판을 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겉에가 이렇게 한 번 붙은 형태의 금속을 보면 주안을 보면 이게 이제 속이 찼는지 안 찼는지에 따라서 속이 빈 파이프 완전히 속이 빈 파이프든지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동지금장이나 철지금장인 경우가 있다는 경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지금장이나 철지금장 같은 경우에는 속에 있는 금속이 사실 금 때문에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분석으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확인을 할 경우에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거가 이제 주로 세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태환들이 많은데 태환은 크면 클수록 대부분의 경우에 다 두 판을 붙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붙인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태환의 경우에는 세 판을 붙여서 만들어서 한 판, 두 판, 세 판인데 지금 옆으로 봐서 그렇고요. 원래 태환이 이렇게 도너스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위에 도너스 생겼으면 이 부분을 옆에서 보면 안쪽 부분에가 하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들어가면서 두 판에서 세 판을 붙이게 되는데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도면을 보여주셔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 보기가 힘든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바로 금동제 태환이식의 주환부의 부서진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예는 아니고요. 개인 소장품인데요. 지금 안에 보면 이게 한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붙어서 다시 한 판, 여기서부터 붙어서 다시 한 판에서 세 판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판, 잘 안 보이네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판이 첫 번째 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하나 들어가서 이게 이제 도너스처럼 말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도너스처럼 말린 요 판이 위에 판이 두 번째 판, 그 다음에 아래에 똑같은 판이 하나 더 있어서 세 번째 판에서 1번, 2번, 3번 세 개의 판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도면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삥 돌아서 도너스 형태가 되는 거죠.
신라의 태완이식은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잘 몰랐지만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근현대 사진들을 보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인도의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19세기에 촬영이 된 인도네시아 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 귓불을 뚫고 피어싱을 해가서 귓불을 길게 늘려서 이 태완들을 여기 보면 이렇게 태완이 생겼잖아요. 이 태완을 갖다 꽂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분 여러 개를 꽂았는데, 이렇게 태완이식을 착용하는 풍습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태완들은 대부분 주물로 만들거나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금속을 주조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무거운 게 특징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신라시대의 태완들은 대부분 다 속이 많이 비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완들은 이 태완의 주환만 있는 게 아니라 주환 아래에 아까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장식들이 달렸죠. 이런 것도 역시 동남아 지역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완이식의 착장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의 착장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존에 써놨던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신라의 귀걸이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주 봉은동 부부총에서 출토된 금제 태완이식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이 주환 부분까지 모두 다그 누금세공 기법으로 장식을 해놨고요. 여기 이제 장식된 문양이 이렇게 육각문 또는 이렇게 뭐 벌집 문양, 뭐 또 구간문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하여튼 이 육각형을 기본으로 해서 장식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금선과 금알갱이를 갖다가 붙여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의 수화식 부분은 이제 심여평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트 모양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고요. 요 위에 것은 이제 소원연접 구체와 소원연접 밭구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사실 신라의 5, 6세기 귀걸이 중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중간식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환까지 장식을 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고요. 누금세공 중에서 이 금알갱이의 배치와 문양의 배치가 가장 탁월하게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를 보시면 이 가는 금선과 그 다음에 이제 금알갱이들이 이제 잔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끔 보시면 이제 금알갱이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굴러서 일로 갔죠. 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원래 여기 붙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씩 제작을 하면서 특히 이거는 곡면에다가 누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금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위치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갱이의 크기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사실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세부 사진 중에는 없긴 한데 우리나라 귀걸이에 있는 누금을 보면 이건 지금 다 원형이잖아요. 둥그런 구체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형을 갖다가 누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최근에 보물 2001호로 재지정이 된 황호동 출토 금 귀걸인데요. 역시 태완이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주환의 뭐 장식은 없지만 전체적인 조형 형태가 상당히 뛰어나고, 특히 여기 보시는 이 중간식하고 수화식의 조화가 매우 뛰어나며 수화식 부분에 누금세공 기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금선을 갖다가 올려붙인 형태가 매우 독특해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논문 쓰면서 몇 개 사진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금판을 막은 거예요. 이게 아까 한 판, 두 판, 세 판 해서 만든다 그랬죠. 그러고 나면은 이게 파이프이기 때문에 양쪽 끝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얇은 요렇게 생긴 형태의 금판을 하나 더 오려서 끝부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막아서 여기 이렇게 덧대서 땜을 하게 되면 여기도 땜했고 여기도 땜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도 땜을 해서 요 조각 하나 그 다음에 요 조각 하나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안쪽 셋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5장의 금판으로 이 태완을 만드는데, 이거를 땜에서 붙이면은 나중에 안에 있는 열 때문에 이게
터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이거는 바깥에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을 갖다 가해도 터지지 말라고 구멍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은 바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안쪽에서 들여다 봐야지만 보이는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반대쪽에도 역시 이 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식의 경우에는 주환의 경우에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속이 빈 형태로 만들지만 주환의 경우에는 연결 금구의 경우에는 다른 속이 찬 금속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속이 꽉 찬 동봉 같은 거를 쓰고요. 겉에다가 금판을 뒤집어 씌워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동지 금장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속이 꽉 찬 봉을 만들어서 쓰면서 여기에다가 두드려서 만들어서 이렇게 꼬부리고요. 그 위에다가 금판을 붙여서 장식을 했는데 이런 거를 동지 금장이라고 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동이면은 동지금장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철봉이면은 철지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위마다 이제 재질이 달라요. 이것도 지금 금판 썼고요. 이거는 동지금장을 썼고요. 밑에는 대부분 다 금입니다. 역시 보물 200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황호동 귀걸이의 중간식 부분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중간식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원은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납작한 선을 단면은 이렇게 되겠죠. 단면이 이렇게 된 납작한 봉이 있으면 이 봉 윗부분을 정으로 쪼아가지고서는 문양을 내요. 정을 쪼아서 문양을 낸 다음에 얘를 둥글게 말아서 붙이면 여기다 땜을 해서 붙이면 원이 되죠. 그래서 이 원 소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쪽에 하나, 여섯 개, 그 다음에 중앙에 하나를 돌리면 반구체가 되고요. 거기 테두리를 하나 막고 밑에 또 6개를 돌려서 붙이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원들을 갖다가 7개에서 8개 정도를 붙여서 만드는 이 소환연접 구체를 중간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판을 두드려서 만들어서 약간 오목하게 만든 다음에 금선을 붙여서 장식을 했어요. 금선이 하나, 둘, 인데 이쪽이 길게 나와서 2개의 금선을 겉에 하나 돌리고 안에 하나 돌려서 장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선을 꼬아서 여기 이렇게 감아 붙였죠. 여기 보면 다 금선을 꼬아서 감아 붙이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묶어서 이제 하는데요. 땜을 한 부분에는 이거는 대부분 다 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땜 흔적들이 아주 이렇게 두껍게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 금선 장식들은 누금세공 기법 중에서 융착이나 아니면 화학적 댐 같은 것을 했는지 그렇게 댐 흔적이 많이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섞어서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역시 보물 2001호 황호동 귀걸이의 수하식 부분을 끝장식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고 있는 꽃이 금낭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자생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 금낭화 꽃에 보면은 여기가 위에 올라가고요. 이렇게 꽃잎이 안에 있는 꽃잎이 이게 이제 봉우릴 때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봉우리에서는 모여 있는데 꽃이 피기 시작을 하면은 겉부분이 말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안에 이런 형태가 남아 있는데 그 형태가 거의 굉장히 사실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걸 역시 두 판의 금속판, 이렇게 생긴 금속판을 두드려 가지고 입체감을 준 다음에 2장을 맞붙여서 만들어서 속은 비었습니다. 속은 비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속이 완전히 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다가 금선을 붙이고 색입는 금선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금알갱이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에는 더 두꺼운 금선을 말아 붙였어요. 말아 붙여서 이게 금선을 말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말아 붙인 금선과 그 사이 공간에 이 부분에는 알갱이를 붙여서 장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선과 금알갱이를 화려하게 붙여서 꽃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 모양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이 형태가 뭐를 형상화한 건지 잘 몰라서요. 이것들을 전부 뭐라 그랬냐면 펜촉이라고 불렀어요. 펜촉. 펜에
그 펜촉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자생꽃 중에 하나인 이 금낭화의 형태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봉우리 형태에 가까운 그 장식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금낭화 형태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이는 이 문양은 펜촉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금낭화 꽃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꽃형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여하튼 이런 형태는 신라와 가야 귀걸이에서만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신라는 아니지만 가야구분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매 형태나 아니면 원추형의 장식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구분의 경우에는 이게 사슬 장식이 많은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야구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태완이식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태완이식은 그 고구려하고 신라 지역에서만 나오고 있고요. 백제와 가야 지역에서는 태완이식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금선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금선을 갖다가 붙인 거, 여기 금알갱이를 붙이는 거는 역시 누금세공 기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야거분 출토 귀걸이들은 중요한 것이 일본에서 출토되는 귀걸이들하고 상당히 유사해서요. 일본과 가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금동제 관은 신라고본에서 출토되는 출자형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녹각형 입시 없는데요. 이거는 그 일본에서 출토된 것이고 아마 신라의 금관 형태의 영향을 받은 그 일본의 금동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은 금제 세완이식인데요. 금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산치자형이라고 하는 열매 형태라든지 사슬 형태라든지 가운데 누금한 형태라든지 끝장식에 역시 큰 알갱이를 붙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야의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그 귀걸이들하고 거의 비슷해서요. 이 일본의 고분 시대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귀걸이들은 아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가야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전해진 수입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분 시대의 그 장신구들, 특히 이제 금제나 금동제의 경우에는 한반도 계통의 영향을 받은 금공품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판금 기술로 이제 만들어지는 금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세공기법을 모두 다 합쳐서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금 귀걸이를 이해하시면 다른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귀걸이, 아니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귀걸이의 제작 기법에서 좀 더 발전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 목걸이의 경우에는 유리구슬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옥 같은 것들을 같이 쓰고 있어서요. 옥이나 유리구슬을 함께 쓰고 금속이랑 이제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의 제작 기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노소동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있는 것들, 요 하나하나 단위가 전부 다 아까 귀걸이의 중간식에 사용되었던 소환연적 구체를 이은 거예요. 예, 출토될 때에는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원래는 실 같은 것들을 이 가운데 껴서 그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 유기물질로 사용이 되었던 실이라든지 이 끈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서 출토 당시에 출토 당시에는 이게 다 흐트러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걸이의 복원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노서동에서 출토된 그 금으로만 만들어진 목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리하고 그다음에 옥과 그다음에 금구슬을 함께 사용해서 나오는 그 목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슬을 굉장히 많이 쓰고 몸 전체를 감싸는 것들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옷의 겉에다가 차는 허리띠는 그 과대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허리띠의 종류는 일단 그 유기물질을 안에다가 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띠 위에다가 유기물질 띠 위에다가 금판으로 만들어진 과라고 하는 단위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연결 금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과를 연결해서 만든 과대라고 하는 거가 기본형이 되고 과대 뒤에는 원래 가죽과 같은 그 유기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대 밑에는 요패,
허리에다가 차는 패다 해서 패식이다 해서 요패라고 부르는데 이런 요패들을 여러 개를 다는데요. 요패 이 하나하나 단위들은 대부분 다 금판을 두드려서 금의 경우에는 금판을, 그다음 은의 경우에는 은판을, 금동판인 경우에는 구리판을 두들겨서 만들고 도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요패를 똑같이 만든 요패들을 갖다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매달았고 끝장식이 없어졌죠.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역시 매달았는데 여기는 좀 더 큰 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나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끝에는 좀 다른 장식을 매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고곡이 달리기도 하고 금판이 달리기도 하고요. 속이 빈 금판으로 만든 고곡 같은 걸 매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패의 구성은 착용자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과대 및 요패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항상 신라의 고분에서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서 이제 착용이 되는데요. 실제 사람의 허리띠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의관을 갖추기 위해서 옷 위에다가 착용했던 의료용 허리띠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띠들은 다 금관과 마찬가지로 판금 기법, 얇은 금판을 오려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판금 기법이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서봉청 출토 금제 과대 및 요패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보시면 태완이식처럼 생긴 것들을 허리띠 장식으로 매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주환 부분은 여기에 투각을 쳐가지고 다 마른 목골 형태의 구멍을 내놓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패로 사용하는 수식들은요, 그냥 단순한 금판을 두들겨서 물고기 형태나 아니면 이 오각형 형태나 고곡 형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귀걸이 형태에 가까운 것들도 수식으로 매달았던 요패 장식으로 매달았던 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각종 금은제 장신구들 중에서 좀 독특한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왼쪽에 경주 식리총에서 출토가 된 금동제 식리입니다. 이 금동제 식리는 굉장히 얇은 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금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판으로 만들고 도금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단면을 보시면 주조를 한 것처럼 속이 꽉 찬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주조해서 만들거나 밀랍 주조를 해서 만들었거나 조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금속 성분이 정확하게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제작 기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동제 식리는 이전에는 한동안 이게 타출 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면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타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큰 편이기도 하고요. 조각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금속판의 성분이 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향후 과학적 조사가 시행이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면 여기 문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양의 윗부분에 사람 얼굴을 가진 새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사람 얼굴을 가진 새가 있는데 인면조가 양쪽에 쌍으로 있고요. 인면조 사이에는 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도 역시 꽃이 있고요. 그래서 꼭 불교 문양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꽃 비슷한 형태가 있기는 한데 이런 꽃 형태가 중간에 나오고 두 마리의 쌍조문이 나오고 육각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쪽과 아래쪽에 계속 문양이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장면이 어느 쪽이냐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면조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화연문 같은 형태들은 불교에서 불교 광배에 나온 불상의 광배에 보이는 화연문들하고 좀 비슷한 양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타출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조나 조각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라에서 만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혹은 백제나 다른 지역에 수입된 것일 거라는 가설들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후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 유물이 이제 완전하게 파악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타출 기법이라고 했던 기존의 학설은 맞지 않습니다. 타출은 아니에요. 주조 기법일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성분에 따라서 조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문양으로 보나 제작 기법으로 보나 일반적인 신라의 금속工业품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이 식리인데요. 사실 고구려나 백제하고는 달리 경주 지역의 고분들에서는 이 식리가 피장자의 그 몸에 직접 신긴 채로 나오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신발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백제 고분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그 관 안에 신고 들어간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해서 직접 사람 몸에다가 신발을 신기는 데 비해서 경주 지역에서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아서 이 식리를 그 장식 신발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착용하는 풍습은 경주 지역의 신라 사람들한테는 약간 조금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 고분에서 여러 개가 출토되고 있는 이런 팔찌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금봉을 갖다가 금으로 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겉표면에다가 그 문양을 갖다가 새기는 그런 정도, 색입는 장식을 한 그런 팔찌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 있긴 한데요. 드물게 금봉을 구부려서 만들고 겉에다가 유리로 추정이 되는 물질들을 붙여서 장식한 얘들이 이제 가끔 발견이 됩니다. 여기 그 검은색으로 사진에 보이지만 실은 군청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청색 유리를 녹여 붙여서 장식을 했습니다. 이 금 위에다가 유리를 녹여 붙이는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에서는 칠보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의 칠보에 비해서 유리질이 훨씬 더 강하고 유약이 정제되지 않아서 초보적인 칠보기법에 해당하고 있고요. 옛날 그 기법책들에서는 보통 유리 감장 기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유리를 갖다가 감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은 유리를 녹여서 위에다 붙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그 신라고분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아주 독특한 팔찌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지금 보는 금제 팔찌입니다. 이 금제 팔찌는 다른 것들하고 달리 두 개의 금판을 덧붙여서 덧대기 기법으로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보석과 누금 세공이 있는 그 기본적인 판이 하나 있고요. 이 금판 위에다가 다른 판 하나를 이렇게 덧대서 감싸서 만들어서요. 단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감싸서 마른 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속에 보석을 박은 판이 하나 더 있어서 두 판을 덧대어서 만든 덧대기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덧대기 기법으로 만드는 금속工业품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만들어져서 수입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페르시아 쪽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덧대기 기법이 여기 보면 이렇게 좀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판이 이렇게 뭐 매끄럽게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 문양의 배치나 이런 것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요. 그 장인이 와서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중국 북방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 팔찌의 정확한 제작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팔찌는 그 신라에서는 보기 힘든 덧대기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키 석과 같은 보석을 갖다가 요 안에 이제 그 장식을 해서 보석 감장 기법이 그 사용된 팔찌 중에서도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기는 황남대총에서 나오니까 신라고분 중에서는 좀 빠른 시기에 이미 이런 기법이 수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장인의 전례를 통해서든 이런 그 장식 기법이 신라에 일찍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히려 이 기법은 그 낙랑고분에서 보이던 그
낙랑 금제교구, 서감리 구어본에서 나온 금제교구에서 보이는 것하고 더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문양의 표현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신라고본에서 출토되는 금제나 은제팔찌 중에서는 주조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용무늬를 갖다가 주조했는데요. 이 주조기법으로 팔찌를 만드는 예들도 있습니다. 이 주조기법으로 팔찌를 만드는 것은 좀 이른 예가 그 백제 무룡왕릉에서 출토된 은제팔찌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백제 공예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금제 장신구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고 있는 것이 반지입니다. 이 반지들은 대부분 뭐 지금 보이는 반지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고분에서 여러 개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게 이렇게 금선을, 그 색입는 금선을 돌려서 장식을 한 예들이 확인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 정질을 해가지고 그 쪼이질, 정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음각선을 그 표현을 해서 장식 표면을 갖다가 그 장식하는 이것도 뭐 조금 기법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요. 정질해 가지고 문양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확인되는 예들도 있습니다. 좀 독특한 예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금선을 놓고 그 위에 유리를 붙여서 녹여 붙여서 장식을 하면서 주변에 누금세공을 돌린 예들이 이제 한 두어 군데에서 출토된 좀 드물게 나오는 예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로 봐서 영락을 여기다 이렇게 매달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 사라졌지만요. 그래서 반지의 형태나 뭐 그 장식 기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고분마다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한 고분에서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데에서도 조금 다른 양식이 함께 나오기도 해서요. 뭐 반지가 상당히 신라인들 사이에서 애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는 대부분 다 망치질 해가지고 금판 하나를 또는 금 덩어리 하나를 두들겨서 만드는 단조기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에서 신라의 신라 고분에 출토되는 각종 금속공예품들에 대해서 금관,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이식, 그 다음에 목걸이,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팔찌, 반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그 금속공예 기법 중에서도 특히 세공 기법하고 관련된 예들은 주로 귀걸이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다른 그 장신구들은 뭐 주조기법을 이용한 예들은 팔찌라든지 뭐 그다음에 신발 같은 데에서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얘가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금제를 중심으로 해서 봤지만 은제라든지 금동제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제작 기법이나 뭐 유물과의 관계들을 얘기를 하려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금동제의 경우에는 도금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